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신경외과 한건희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해드릴 내용은 소아신경외과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아신경외과학은 선천성 질환부터 후천성 질환까지 다양한 범위를 커버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강의해드릴 내용은 주로 선천성 질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로 질환을 소개하는데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 부담 가지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크라니얼 디벨롭먼탈 아노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생 4에서 6주 시기에 신경관의 정중선 폐쇄가 불완전하거나 결손이 있는 유압부전이 머리에 발생하는 경우를 두개 유압부전, 크라니얼 디스레이피즘이라고 합니다. 두개강 내용물이 탈출되어 종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이제 낭성 이분 두개라고 하는데요. 신경 조직이 포함된 낭성 이분 두개를 총칭하여 뇌류 엔세팔로실이라고 합니다. 탈출된 내용물에 따라 메닌지스와 CSF로 구성된 메닌고실, 브레인 티슈와 메닌지스가 포함된 엔세팔로 메닌고실, 그리고 벤트리클, 브레인 티슈, 그 다음에 CSF, 메닌지스까지 탈출된 하이드로 엔세팔로 메닌고실의 유형이 있습니다. 척추 유압부전에 비해서는 빈도가 낮으며 전체 유압부전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로 발생을 하게 되고 출생아 10,000명당 1명에서 4명의 빈도로 발생을 합니다. 호발 부위는 국내에서도 대부분 서양과 같이 후두부에 흔하나 일부 동남아시아에서는 전두부에 좀 호발하며 두개저부에 발생하는 경우는 좀 드문 편입니다. 임상적인 증상으로는 두피 정중선상의 뇌류는 압축성, 파동성, 투광성이 있으며 하나가 울면 긴장되고 커질 수 있습니다. 두개 저부에 네이조페링스로 탈출된 경우에는 구강호흡이나 코골이 등이 좀 특징입니다. 진단으로는 산전 진단 방법에는 양막천자, 초음파, 피탈 MRA가 이용됩니다. X선 촬영이나 MRA, CT 등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엔세팔로실은 이제 조기 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탈출된 신경 조직을 복원하고 경막과 두피 성형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낭종벽을 제거하고 신경 조직을 보존하며 경막의 완전 봉합을 치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수막류의 작은 뇌는 예후는 좋으나 뇌류가 크거나 동반된 기형으로 수두증이나 소뇌증이 있는 경우는 예후가 좀 불량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댄디워커 기형입니다. 댄디워커의 기형의 정의는 제4뇌실의 낭종성 확장, 그리고 소뇌 버미스의 에이플라지아나 하이포플라지아, 소뇌 천막 및 주변 주위 정맥동의 상방 전이를 정의로 하고 있습니다. 발생 기전은 아직 정확히 규명되진 않았으나 여러 가지 태생기의 제4뇌실의 천장의 발달이 이상 루시카 포라멘과 마젠디 포라멘의 폐쇄에 의한다는 가설 등이 있습니다. 약 80% 환자에서 수두증이 동반을 하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증상은 약 80에서 90% 환자에서 3세 이전의 증상이 발현되며 수두증으로 인한 두위 증가가 가장 흔한 임상 증상입니다. 그래서 산전 초음파 검사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있고 출생 후에 CT나 MRI 등에서 진단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수두증의 동반 여부에 따라서 뇌실 복강 단락술 VP 션트나 낭종 복강 단락술 시스토 페리토니얼 션트가 복합적으로 시행될 수가 있겠고 내시경을 통한 엔도스코픽 서드 벤트리큘로스토미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아라크노이드 시스트입니다. 이제 두개강 내에 지주막 낭종은 발생 시에 뇌척수액 형성으로 인해서 뇌 주변에 페디 메둘라리 메쉬로부터 지주막과 지주막 하 공간이 발생할 때 그 이상이 좀 발생함으로써 지주막이 내막과 외막으로 구분이 되고 내부에 투명한 뇌척수액이 유사한 액체로 차 있는 선천성 지주막 낭종을 주로 말하지만 외상이나 감염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주로 선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천성 두개강내 지주막 낭종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 빈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략 전체 인구의 1%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발생의 보통 90%는 이제 수프라텐토리얼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인프라텐토리얼은 한 1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시스트를 익시전 하거나 아니면은 페네스트레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배액을 하거나 혹은 시스토 페리토니얼 션트를 하기도 합니다. 혹은 증상이 크게 없고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그냥 컨저베이트 트리트먼트 하면서 경과를 보도록 합니다. 네, 키아리 말포메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키아리 기형의 정의는 손해의 편도가 톤실이 포라멘 마그눔을 통해서 단순히 하방으로 전이된 경우에서부터 손해의 에이제네시스까지 다양한 형태의 훈의 발달 이상을 키아리 기형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키아리 기형의 발생 원인이나 병태 생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 손해 구조물의 하방 전이 정도와 임상 증상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중에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키아리 2형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해의 편도와 함께 손해의 버미스, 그 다음에 포스벤트리클, 브레인스템의 일부가 상경추부로 하방전이 된 경우입니다. 대부분 척수 수막류와 동반해서 나타나게 되고 수두증과 척수 공동증의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아리 기형의 형태에 따라서 두통이나 경부 동통과 같은 일반적인 증상에서부터 손해, 뇌관, 뇌신경, 척수와 관련된 신경학적 결손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진단은 뇌 MRI의 세지탈 플레인에서 손해의 편도가 쐐기 모양으로 하방 전이되어 있음을 관찰하고 편도가 대공으로부터 5mm 이상 전이된 경우 키아리 기형으로 진단합니다. 척수 공동증의 동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척추 MRI 촬영이 필요합니다. 키아리 기형의 수술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키아리 기형 1형에 대한 치료인데요. 키아리 기형의 수술은 제사 뇌실에서부터 지주막 하강으로 정상적인 뇌척수액 순환을 회복시키고 뇌간의 압박을 호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무조건 다 수술을 한다고 좋아지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고 수술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환자를 선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술 방법은 포라멘 마그넘 디컴프레션을 해주고 상부 경추에 후궁 절제술과 그 다음에 뇌 경막의 듀로플라스티를 하게 됩니다. 포라멘 마그넘 디컴프레션 후에도 척수 공동증이 치료되지 않은 경우 척수 공동과 지주막 하강 혹은 복강간의 단락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두개 유압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개 유압증은 두개골이 나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빨리 유압되는 병을 말합니다. 대개의 경우 봉합선의 하나에 국한되지만 여러 봉합선이 동시에 유압되기도 하며 다른 신체 이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임상과 임상 보조과와의 협동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 소화기 동안 정기적인 관찰이 요구가 됩니다. 두개골의 봉합 이상으로 비정상적인 두개골의 성장 저하는 안면골 발달과 뇌 발육 저하를 병발하게 되고 뇌 발육 저하는 결국 소화신경 발달에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병률은 발생 빈도는 보통 1000명당 0.4명에서 2명 정도로 보고가 됩니다. 이 중에 시상봉합 유각증이 제일 많아 약 60%에서 보고가 되고 관상봉합 유각증이 약 20% 보고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개 유압증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모양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봉합선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보통 예시로 좀 보여주게 되고요.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 시상봉합 유합증은 보통 가장 많은 형태의 두개 유합증으로 남자에 많습니다. 두개골의 앞뒤가 길어지고 양 두 종골의 거리가 짧아지는 장두증 또는 주성골두가 특징적입니다. 수술은 2차적인 변형을 더 고려하여야 하고 변형이 있기 전에 수술을 해야 합니다.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하는 것이 미용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주상골두의 경우에는 약 11% 정도의 두개관 내 질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개강 내압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전두봉합 유합증이고요. 조기 유합은 이렇게 삼각두로 좀 나타나게 되고 남자에게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 이마의 가운데가 튀어나오고 완화 상부의 측면은 변형되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가끔씩 유전적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다음으로 바이코로날 시노스토시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양측 관상봉합의 두개 유합증은 보통 이런 단두증을 좀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원 상부 윤기가 좀 뒤로 물러나면서 안구 돌출이 되고 외환증과 짧아진 전두화를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단일 질환이긴 하지만 이런 다른 증후군성 유합증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전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유니라테랄 코로날 시노스토시스입니다. 안어 상부의 이마 윤기부가 좀 평평하게 되면서 보상적으로 이제 정상부의 이마가 더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그림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삼각봉합 유합증이고 약 한 3% 비율로 나타나게 되고요. 한쪽의 후두골이 좀 평평하게 됩니다. 토티콜리스, 사경과 동반되기도 하지만 이 질환의 증상으로 머리를 기울이게도 됩니다. 그래서 출생 시에는 정상의 두개골 형태를 보이지만 생후 첫 몇 개월에 변형이 좀 나타나게 되고요. 두개골 변형과 머리 기울임은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신드로미 크라니오 시노스토시스고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크루존 증후군에 대한 이런 설명입니다. 1912년에 처음으로 기술되었고 약 한 2만 5천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납니다. 오토조멀 도미넌트로 유전이 되게 되고 두개 유합증, 상악 형성 부전, 안구 돌출이 특징입니다. 출생 시부터 특징적인 얼굴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두개골 이외에도 경추 유합 혹은 이제 특히 이제 제2에서 3경추 유합이 있고 주관절에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아퍼트 신드롬입니다. 이제 1906년에 처음으로 기술이 되었고 16만 분의 1의 비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토조말 도미넌트로 유전이 되며 대부분 새로운 돌연변이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달에서 몇 년까지 점진적으로 좀 유합이 나타나게 되고요.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단두증이 동반하게 됩니다.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이제 손 발가락의 유합입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뼈뿐만 아니라 피부도 유합되는 합지증이 나타나게 되고 이외의 부위의 골 유합이 다발성으로 나타나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크라니오 시노스토시스에 대한 서지컬 트리트먼트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칼바리안 리컨스트럭션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멀티플하게 이런 오스테오토미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리컨스트럭션을 하거나 아니면은 오스테오토미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개골 연장술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합된 병적 봉합선을 제거를 하고 기구를 고정시켜서 이제 매일 일정 간격, 보통 하루에 1mm 정도로 이제 봉합선을 벌려주게 되면
이제 벌어진 사이로 골 형성이 되면서 두개골이 이제 커지는 치료법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유압된 봉합선을 개방해주는 수술법입니다. 이런 거는 수술의 범위가 좀 넓지 않고 뭐 출혈도 적고 해가지고 수술 시간도 짧고요. 그래서 합병증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두개골 기저부, 그러니까 스컬 베이스의 유압을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예, 세 번째로는 수두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수두증의 유병률은 약 1에서 1.5% 정도로 추정되며 발생률은 선천성 수두증의 경우는 1000명 출생당 약 0.9에서 1.8명 정도로 보고가 됩니다. 뇌척수액의 대부분은 코로이달 플렉서스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일부는 뭐 브레인 파렌카임이나 아니면 스파인 쪽에서도 생성이 됩니다. 보통 하루에 430에서 500ml 정도 생성이 되고요. 시간당 한 0.3에서, 분당 0.3에서 0.5ml 정도 생성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흡수는 이제 파라사지탈 아르크누 그라눌레이션, 뭐 세이탈 사이너스에서 흡수가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뇌척수액의 생성과 순환에 대한 그림이고, 보통은 이제 이런 코로이달 플렉서스에서 뇌척수액의 압력이랑 이런 세이탈 사이너스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수동적 이동 과정에서 흡수가 되게 됩니다. 즉 이런 지주막 하의 압력이랑 세이탈 사이너스의 압력 차가 약 5mm, 5mm Hg 이상 되어야만 밸브가 열려서 흡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뇌압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뇌척수액이 뇌실 주변의 백지를 통해서 간질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 영유아의 수두증의 외모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머리 크기 증가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거나 또는 두위가 정상 두위의 이 표준 편차 범위보다 큰 경우, 그리고 대천문이 팽륜되어서 있고 이마 정맥이 확장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구가 하방으로 치우쳐져서 이렇게 보이는 선셋 아이즈라고 하죠. 해가 떠오르는 식으로 그런 이제 모임을 보이기도 하고 이런 외전신경 마비가 있어가지고 뇌사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아코덱탈 스테노시스가 있어서 하이드로세팔루스가 오는 경우, 그리고 키아리 말포메이션 동반한 경우에 대한 케이스 사진입니다. 예, 신생아에서 포스트 헤모리직으로 하이드로세팔루스가 오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28에서 32주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들은 67%, 23에서 24주에 태어난 신생아들의 80%가 이런 병을 낳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염 이후에 이렇게 수두증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감염이 생기면서 정상적인 뇌척수액 순환에 장애가 생기며 흡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수두증이 발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감염을 치료하면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션트 수술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수두증의 진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시스터노그라피가 진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레이디오 이소톱을 요추의 이런 지주막하강으로 주입해서 뇌척수액의 흐름을 조사하는 방법이고요. 동위원소를 주입하고 나서 2시간, 6시간, 24시간대 촬영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24시간 동안에 이런 요추의 뇌척수강에 주입한 방사선 동위원소가 배절 시스템을 경유해서 대뇌 표면으로 상행해가지고 정맥동으로 흡수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교통성 수두증의 경우에는 이런 요추의 뇌척수액강에 주입한 방사선 동위원소가 뇌실내로 역류를 해가지고 24시간까지 정체되어 있고 대뇌 표면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비교통성 수증에서는 이런 척수 수액강에서 배절 시스턴이나 벤트리클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단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이제 수두증의 치료 원칙은 뇌실의 확대로 인한 지속적이고 진행적인 뇌 위축이 발생하기 때문에 뇌에 불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가급적 조기 진단에서 조기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에서는 이제 대뇌 두께가 3.5cm 미만인 경우에는 생후 5개월 이내에 수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고 3세 이하의 소아에서는 증상을 표현하기 힘들고 지능과 발달에 대한 적당한 검사도 없어 증상 여부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뇌실이 확장되면 수술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적 치료도 있지만 외과적 치료의 가장 유명한 것은 이렇게 VP 션트, CSF를 다이버전 해주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밸브를 사용해서 벤트리클로부터 그다음에 페리토리얼 션트 혹은 심장으로 해서 드레인지를 시켜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단락수를 시행하고 나서 호전된 환아의 사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션트 수술은 이런 합병증을 상당히 좀 많이 가지게 돼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기계적 합병증이 있겠고, 뭐 복강내 합병증, 뭐 기능적 합병증 이런 것들 나눠서 설명하게 되는데요. 크게 5가지 정도로 대표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펙션이 될 수가 있겠고, 션트가 막히는 obstruction, 그다음에 이제 성장을 하거나 하면서 션트가 마이그레이션 되는 경우, 그리고 이런 스킨에 얼서레이션 생기는 경우, 아니면 CSF가 또 과백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소아 뇌종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프라이머리 브레인 튜머의 종류별 발생 빈도를 보면 소아 성인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소아의 뇌종양은 소아에서 백혈병 다음으로 가장 흔한 종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생 빈도는 매년 100만 명당 한 30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모든 소아 종양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 전체 소아 종양에 의한 사망의 약 20% 정도를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은 뇌종양의 70%는 수프라텐토리얼에 위치를 하고 소아는 70%는 인프라텐토리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악성 뇌종양인 타장기로의 전이는 없거나 매우 드물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분류에 따라서 이제 수프라텐토리얼과 인프라텐토리얼의 튜머들은 다음과 같고 호바라는 종양에 대해서는 이렇게 빨간줄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렇게 아스트로사이토마, 에펜디모마, 메들로블라스토마, 브레인스템 글리오마, 크라니오파렌지오마 등 다양한 종양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로는 이제 서지컬 리섹션을 하거나 혹은 케모세라피, 라디오세라피, 이뮤노테라피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수술 치료를 할 때는 성인과 달리 소아 뇌종양은 종양 주변에 뇌가 발달 중에 있으므로 중요한 피질 부위나 기저핵부의 종양이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으로 지속되는 이런 신경적 후유증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과감하게 수술적으로 좀 제거를 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바이옵시만으로는 확실한 병리적 조직을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개수술해서 많은 종양 조직을 제거하면서 얻은 조직을 통해 정확한 조직 진단을 얻어내야만 최적의 보조 요법을 선택할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소아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뇌 발생 과정에서 동맥과 정맥 사이에 정상적으로 발생하여야 될 모세혈관이 생기지 않고 이런 뇌 동맥에서 정맥이 바로 연결되어서 혈관 덩어리를 형성하는 선천성 질환입니다. 뇌혈관 기형 사이사이에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뇌 조직이 없고 비정상적인 혈관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덩어리로 유입동맥, 피더, 동정맥 기역의 핵인 나이드스, 그리고 유출정맥, 드레이닝 베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뇌조직에서는 이제 모세혈관이 말초혈 저항을 좀 증가시키고 혈류압을 낮추긴 하지만 이런 동정맥 기형에서는 말초 저항을 정상적으로 감소시키는 모세혈관 구조가 없어서 동맥혈의 압력이 직접 정맥으로 전달되고 동시에 이제 과도하게 혈류가 좀 증가되어서 2차적으로 혈관이 확장되고 늘어나서 이제 구불구불한 모양을 좀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낮은 혈류 저항으로 인해서 증가된 혈류량과 높은 압력으로 정맥압이 상승하고 또한 유출 정맥의 협착 등이 동반되어 유입되는 혈류의 배출이 제한돼서 이렇게 콜라테랄한 드레이징 캐널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회 배출이 잘 안 되거나 뭐 혈관 내벽의 변성이 심해지면은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AVM에 대해서 라디에이션 트리트먼트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캐버너스 헤만지오마고요. 꼭 이렇게 뽕나무 같이 생긴 이런 혈관 종입니다. 전체 두개각 내의 혈관경의 약 16%를 차지하고요. 보통 유병률은 약 0.5%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뭐 어느 부에서나 발생하게 되는데 보통 78에서 90% 이상이 수프라텐토리얼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크기를 좀 보이는데요. 평균적으로는 한 1에서 2cm 정도로 되고요. 증상으로는 이제 시저를 일으키는 경우가 제일 가장 흔한 증상이고 리커런트한 마이크로 헤모리지 뭐 이런 로컬 글라이오마토스 리액션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의 이제 8에서 37%가 출혈로 인한 증상 발현을 보이게 되고 연간 0.7에서 4.2% 정도의 출혈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호한 예후를 보이고 천막 하부 수프라텐토리얼이 있거나 인프라텐토리얼이 있거나 반복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예후가 좀 나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브레인 CT MRI를 통해서 진단하게 되고요. 치료 방법은 보존적 치료 혹은 수술적 치료, 방사선 수술 등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모야모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야모야병은 특발성으로 양측의 두개각 내 내경동맥의 원위부가 서서히 폐색되므로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뇌 실질 내에서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가지고 콜라테랄한 혈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혈관들이 뇌혈관 조형에서 마치 이제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모야모야병으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주로 동양인에서 호발하게 되고 10세 이사의 소아군과 30대 전후의 젊은 성인군에서 호발하고 여성에서 약 1.5배 정도 더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 증상으로는 이제 소아의 같은 경우에는 주로 허혈성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아이가 울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반신마비, 언어장애 같은 트랜지언트 이스케믹 어택이 나타나는데 이런 이제 과호흡을 하면서 혈중 이산화탄소 분함이 감소하거나 또는 이런 교감신경의 자극으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함으로 생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저희가 CT나 MRI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그다음 뇌혈관 조영술을 이제 시행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치료는 이제 허혈 상태나 허혈 증상이 주증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약물 주면서 경과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문합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것은 이렇게 대뇌 표면에 이제 STA를 올려서 혈관이 자라나서 이제 콜라테럴 형성을 시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겠고 직접적으로 STA와 MCA를 연결하여 다이렉트하게 혈류를 우회시켜주는 우회수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인트라벤트리큘러 헤모리지에 대해서 IVH라고 하죠. 가장 이제 신생아의 가장 모스트 커먼 타입으로 보통 32주 미만의 이런 프리텀 인펀트에 대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대로 된 이제 발달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토레귤레이션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한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예, 여섯 번째로는 이제 페디아트릭 트라우마입니다. 소아 외상은 성인과 똑같이 이렇게 두개골의 골절 혹은 함몰, 에피두랄 헤마토마, 서브두랄 헤마토마, 그다음에 트라우마틱 인트라크레니얼 헤모리지 등으로 여러 가지를 보일 수가 있고요. 치료는 수술적 치료 혹은 양이 적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하면서 경과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예, 일곱 번째로 이제 스파이널 코드의 컨제니탈 아노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이제 코누스 메둘라리스 레벨에 따른 이제 케이스에 대한 분석표이고, 신경학적으로 이제 뉴럴레이션에 따른 이 과정들 중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기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 어, 신경계의 이제 정중선 유압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보통 그 중에 이제 이분 척추, 스파이나 바이피다라고 하죠. 그 중에 이제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척수 수막류이고 마이엘로 메닌고슬이라고 하죠. 수정 후에 26일경에 이런 1차 신경관 형성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이런 후신경공의 폐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기형입니다. 신경관이 형성되지 않아서 척수가 원형을 취하지 못하고 펼쳐져서 중심관이 노출된 모양을 하게 됩니다. 이 신경 조직을 덮는 뇌척수막, 척추 후궁에서부터 피부까지 결손을 보여 이 형성 이상 척수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은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으나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전적 요인의 증거로는 인종 간 격차가 있어서 흑인이나 아시아인에 비해서 좀 히스패닉이나 백인에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전 진단은 임신 16에서 18주에 산모 혈액의 태아 단백을 측정하는데 진단 정확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반복 검사나 초음파 등을 통해서 보완하는 경우에 따라 양수천자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의 목적은 이런 스파이널 코드의 결박을 풀고 척수광을 비롯한 해부학적 구조를 복원해서 신경 조직을 보호하고 감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수술증을 동반되고 90% 이상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키아리 기형이 동반돼 있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수술 후에는 신경학적, 정형외과적, 비뇨기과적 문제에 대한 다분야적 관리가 좀 필요하고 정신과적 중재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 중에는 신경학적 상태 악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두증, 이런 척수 공동증, 키아리 기형 등의 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처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컨제니탈 더마일 사이너스입니다. 이제 피부 표면으로부터 이제 피부 조직이 함몰돼서 다양한 깊이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경막 외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경막 내까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 경로를 통해서 뇌척수액이 유출되기도 하고 외부에서 세균이 침입하여 감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경막 내까지 연결된 경우에는 피부 조직에 의한 더모이드 시스트를 형성해서 이런 종괴 효과를 나타내거나 내용물에 의한 케미컬 멘제티스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간별요하는 경우로는 세이크로콕시지알 딤플이 있는데 이는 대개 제3천추부 이하에 좀 위치하고 아래 형문 쪽으로 향하며 특별한 이상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컨제니탈 더멀 사이너스와 간별이 애매할 경우에는 초음파나 MRI 등의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테터드 코드 신드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테터드 코드 신드롬은 이제 척수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견인됨으로 인해서 신체가 성장하거나 움직일 때 이제 혈류의 저하나 신진대사의 저하를 유발하여
점진적으로 척수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좁은 이에서는 이제 종사가 짧고 비우돼서 척수를 결박하는 경우를 말하긴 하나 일반적으로는 스파이나 바이피다의 대부분이 이런 테터드 코드 신드롬에 해당이 됩니다. 외관상의 이상이 뚜렷해서 출생 초기부터 진단이 유명한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상당수에서는 피부의 이상이나 정형외과적 변형 또는 비뇨기과적 증상과 같은 실마리를 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다면 적절한 진단을 통해서 예방적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피부의 이상으로는 이제 엉덩이 고래에 좀 비대칭이 있거나 모세혈관종, 피하지방종, 털과다증, 피부동, 피부 무형성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정형외과적 이상으로는 발의 변형, 척추 측만증, 천골 무형성증이 있고 비뇨기과적 증상으로는 신경이성 방광, 유로감염, 뮤실금, 배뇨학습의 지연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소견들이 있을 때는 이제 이학적 검사를 좀 자세히 하고 다른 동반 소견이나 신경학적 결손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런 영상 검사를 시행하여서 잠재적으로 있는 스파이나 바이피다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